하도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난주 추석 연휴였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서양미술사 단원 중에서 중세미술 부분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비해서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짧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 따라서 함께 즐겁게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달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등교 수업 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실제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등교 수업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수행평가 우리 한 가지 남았죠. 표현활동 스크래치 수행평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도안을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미리 숙지를 잘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선생님이 오늘 온라인 수업에 올릴 거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다음 주 수업과 수행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교실에서 만나서 즐겁게 수업 한번 해봐요. 자, 오늘도 화이팅! 자, 그러면 중세미술 우리 학습지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등교 수업 주간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와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세요. 필기도구는 연필이나 샤프 말고 볼펜이나 사인펜, 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학번 이름 깔끔하게 쓰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중세미술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15세기 사이에 천년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총 대략 10세기 정도가 걸쳐져 있지요. 이 시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미술이 발달하게 돼요. 국가보다 그 위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미술이 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어떤 독자적인 발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세 미술은 보통 교회 건축이나 교회를 장식하는 조각 등이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건축이지요. 이런 교회 건축은 지역이나 시대별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비잔틴 미술이에요. 또는 비잔틴 건축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비잔틴 미술, 비잔틴 건축 양식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330년에서 1453년 정도의 시기에 발달했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동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동유럽 쪽에서 터키 지역을 동로마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면은 동방의 페르시아와 동양적인 성격과 그리고 그리스, 서구적인 성격,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융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특징이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미술 장식은 모자이크 장식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돔이 얹어져 있어요. 돔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 동그랗게 얹어진 모양을 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얹어져서 가운데 부분에 모든 중요한 기구가 배치되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물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런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처음 비잔틴 양식에서는
교회로 사용된 교회 건축물이었어요.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돔이 얹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 끝에 4개의 모퉁이에 이러한 4개 기둥, 뾰족한 기둥이 세워지게 되죠. 이것은 이슬람교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런 기독교적인 성격과 이슬람교적인 성격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건축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한번 보면 10세기에서 12세기 정도에 발달하게 되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서유럽이라고 하면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지역이 서유럽 지역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로마 시대 건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대로 로마 양식의 건축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징은 어둡고 경건한 실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적인 특징은 프레스코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건축적으로 보면은 궁융이 발달해요. 우리 궁융 뭔지 기억하시나요? 둥근 모양의 아치였죠. 이 아치가 확장된 개념으로 입체적으로 생겼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궁융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기둥과 위에 얹어지는 상판의 상인방 구조의 사각형 건축물이 주를 이루었다면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은 교회 건축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궁융이 발달하면서 실내 모양과 겉모양을 보다 다채롭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궁융이 나타나고 그리고 벽이 두꺼워요. 창문이 작아요. 왜냐하면 아직 건축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벽이 두꺼워지고 창을 조그맣게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경건한 실내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창문이 조그마니까 실내 빛이 적게 들어가겠고 벽이 두꺼우니까 실내가 어둡고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피사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 지역에 있는 것이죠. 건축물 한번 보세요. 창이 굉장히 조그맣고 그리고 벽이 굉장히 두껍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 또는 로마네스크 미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딕 양식, 고딕 미술이에요. 고딕 미술은 로마네스크 다음에 이어져 오는 미술 양식이에요. 그래서 12세기에서 15세기 정도에 걸쳐서 발달하게 되고요. 지역도 동일해요. 서유럽 지역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네스크에서 점차 발달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전성기 기독교 미술이 바로 고딕 미술입니다. 그래서 밝고 화려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미술 기법이 발달하게 되지요. 건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건축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만들 수 있게 돼요. 높고 뾰족한 첨탑이 올라가게 되지요. 자, 왜 높게 만들었다고 했나요? 기독교 미술이에요. 자,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자, 신은 하늘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굉장히 높고 뾰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건축 기법 중에서는 늑제 궁융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우리 로마네스크에서 봤던 두꺼운 궁융 형태, 원통형 궁융에서 조금 더 발달한 형태로 뼈대만 있는 거예요. 아치 이런 뼈대만 가지고 있고 사이가 비어져 있는 것을 늑제 궁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됐던 원통형 궁융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연 부벽은 무엇이었나요? 플라잉 버틀리스라고 얘기했지요. 이런 늑제 궁융을 가지고 높게 높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전성, 튼튼함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옆에 이렇게 튼튼하게 지지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더 세워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부연 부벽이지요.
자, 그리고 조각이 발달하는데 고부조 조각이 발달해요. 우리 부조는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조소의 양식이었죠. 높게 보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 높게 튀어나오게 해서 거의 환조와 가깝게 높게 나타내는 조각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부조 조각을 교회 건축 겉면이나 입구, 실내 등에 장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벽이 아주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이 커지게 되죠. 건축술이 발달하니까 로마네스크 시대의 두꺼운 벽과 작은 창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벽이 얇아지고 창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르트르 대성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지요. 선생님이 지난 온라인 클래스 수업 시간에 이 사르트르 대성당에 대한 참고 자료 올렸습니다. 모두 감상했으리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세미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지요. 동서양이 융합된 비잔틴 미술, 그리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로마네스크, 그리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조금 더 발달된 전성기 중세 미술에 해당하는 고딕 미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양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미술 양식에서 각각 발달했던 미술 표현 기법 세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돌이나 유리 조각 등을 늘어놓아서 모양이나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돌이나 유리 조각, 조각들을 모아서 형태를 만드는 것. 무엇이었나요? 모자이크였지요. 아래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것이 모자이크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림 같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작은 돌 조각들이 촘촘하게 붙어져 있지요. 이것은 비잔틴 미술에서 발달했던 모자이크지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회에 모래를 섞은 이것을 모르타르라고 하죠. 이 모르타르를 벽에 발라주고 나서 이 모르타르가 건조되기 전에 알료로 그림을 그려요. 색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건조시키면서 이 모르타르가 굳으면서 알료도 착색이 되면서 굳는 것이죠. 그래서 색조가 차분한 특징이 있고 보존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내 벽화에 많이 활용되었어요. 자, 이거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프레스코화였죠. 프레스코화는 로마네스크 시대에 발달한 미술 표현 기법이었죠. 자, 우리 아래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두 번째지요. 벽에 그려진 벽화예요. 색감이 차분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지요. 이것은 로마네스크 시대에 발달했던 프레스코화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생유리를 도안에 맞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이어붙이는데 유리기 때문에 그냥 안 붙잖아요. 납으로 이음새를 메꿔서 용접해주는 기법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창유리 장식이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거예요. 이거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였죠. 자, 이러한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고딕 미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표현 기법이죠. 세 번째 그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창이 크고 이 큰 창을 그냥 놔두면 허전하기 때문에 이 큰 창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외부에 있던 빛이 실내로 투과에 들어오면서 빛에 의해 굴절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내가 화려하고 조금 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세 미술에서 많이 사용했던 모자이크, 프레스코와 스테인드 글라스 표현 기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